뭐, 제 소개는 이렇게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사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식기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오래된 노무사고, 현재 노무사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그런 노무사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1차를 보셨으니까 1차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죠? 이게 거의 뭐, 이 부속법령이 10개, 뭐, 3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형태인데, 2차 범위는 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2차 범위를 일단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지금 노동법 1회 파트로 보게 되면은, 이제 11개의 법이 4개로 줄어듭니다. 현재 이제 근로기준법, 이런 법이 2차로 들어가고요. 기간제법, 파견법, 산안법, 이렇게 해서 1차에서 많았던 것들이 확 줄이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요 1회 범위 중에서 산안법은 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것들은. 지금까지 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안법은 뭐 나올 여지가 크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법전을 지어가시면서, 법의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구조고, 거의 공부할 일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근데 나오게 되면 또 알 수는 없어,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가 노무사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실무적인 쟁점이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법들, 이런 법들이 실무적인 이슈이긴 한데, 우리가 수험적으로 볼 때는 판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판례가 별로 없는 파트라서 뭐 거의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의 어떤 시험 범위의 어떤 비중이 약간 문제는 되겠죠. 예를 들면 작년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3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이게 사례 문제가. 근데 실제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생각보다 노무사 시험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중요합니다. 워낙 중요한데 이상하게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구조긴 합니다. 근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약간 난이도를 높게 내면은 여기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정도까지는 뭐 상세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2차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노동법 2회 파트에서는 분량은 범위는 똑같습니다.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노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노동조합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에서는 2차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교원노조법이라든지 공무노조법 이런 것들은 판례가 있기는 한데 그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한두 가지는 소개해드리겠지만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판례는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거의 뭐 노동법 2회 파트에서는 노동조합 중심으로 해서 강의는 이어질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에 관련된 법은 이 법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노사협의회는 또 이제 노동조합이랑 그 다음에 단체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점에서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그런 파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할 때는 노동법 1과 2로 소개했지만 사실은 노동법 2차 시험은 노동법 1과 2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합법이에요, 노동법. 단지 1교시가 주로 노동법 1회 파트가 문제가 나오고 2교시는 2가 나오는 파트로 그렇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의 약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원래 노동법을 통합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요. 노동법 1과 2의 영역을 결합시켜가지고 문제를 내겠다. 이게 원래 취지였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문제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 주로 1교시에는 노동법 1회 파트를 문제를 냈고 2교시에는 이제 2회 파트를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렇게 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번 그런 게 낸 적이 있어요. 1교시가 원래 노동법 1이 나와야 되는데 1교시에 노동법 2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났죠, 수험생들이. 다 이제 판례를 이제 1회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2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그에 상당히 논란이 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뭐 위법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노동법 1과 2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직장 폐쇄 문제와 연차휴가를 결합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뭐 노동법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또 결합시키는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해고했을 경우에 임금 문제와 또 쟁의행위를 결합시키는 문제. 뭐 그런 식의 문제는 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안 나왔고.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노동법 1과 2를 결합시키는 문제를 낼 수는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까지의 관행들은 그냥 노동법 1교시에는 노동법 1회 파트, 2교시에는 2회 파트를 내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출제 경향은 거의 고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수령은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약수령을 냈거든요. 뭐에 대해 설명하시는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해고의,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25점짜리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요즘은 다 사례형으로 이제 고차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나오는 형태는 뭐 이렇게 거의 나옵니다. 큰 사례 문제를 하나 내놓고 50점짜리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례 문제로 25점짜리.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지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점짜리 문제는 이 안에 또 물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50점짜리 문제를 물음 한 가지로만 하진 않고 물음 1 해가지고 하나를 내고 또 물음이 하나를 내는 구조예요. 그 물음 1과 얘가 비중이 비슷하면은 각각 25점, 25점 이렇게 배점을 하고 약간 물음 1의 구조가 조금 중요한 문제면은 30점, 그 다음에 작은 문제들은 20점 그렇게 해서 50점짜리라고 하지만 사례가 두 개가 들어간 형태, 그 사례 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작은 사례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노동법 2차의 어떤 중요한 구조는 1차는 넓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얇게 보는 겁니다. 근데 2차는 다른 형태예요. 좁게 보는 거고요. 깊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제외를 시켜야 돼요. 쟁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판례가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판례가 나왔다는 것은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판례가 있는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 학설 대리만 있는 것들은 뭐 이제는 거의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판례가 있는 것들을 주로 내는 구조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판례가 없는 것들은 뭐 공부할 때 약간 좀 제껴버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판례가 안 나온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쟁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위업에 대해서는 이게 유리 원칙이라는 것을 관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한 쟁점인데 판례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이게 유사한 판례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하지만 판례가 없다 보니까 이걸 내게 되면은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판례 있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나오는 문제는 판례 문제입니다. 근데 판례 문제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판례를 구분하게 되면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부터 중요한 판례, 아주 클래식한 판례가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수 차지하죠. 노동법은 아주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클래식한 그런 판례들이 한 60% 차지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항상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 판례입니다. 노동법은 최신 판례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법은 아니다 보니까 나오게 됐는데 그 판례가 엄청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신 판례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럼 주로 이제 공부하는 파트는 아주 클래식한 판례하고 최신 판례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아주 이제 드물게 판례가 있긴 한데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해왔던 판례가 가끔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심화 판례는 주셨는데 좀 이제 보충 판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뭔가, 공부를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낼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몇 년 전쯤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회식 중에 산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식 기간 동안에 다친 거, 이게 산재건이 아닌 거냐, 이건 중요한 판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뭐 이게 가치가 있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안 나왔던 판례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판례지가 소개되어 있는 판례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판례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하지 않다 보이는 것들, 혹은 가려져 있는 것들, 혹은 약간 깊이 들어가는 판례들, 그런 것들도 이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작년도에도 유사한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사례가 3개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뭐 이게 1대 1로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2대 1로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교수님의 어떤 출제 경향에 따라서 요 비중이 달라집니다. 어떤 해에는 이제 전통 판례만 3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최신 판례만 또 3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얼마나 최신 판례 중요한 것들이 그에 많이 나왔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비중은 달라질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비중을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다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최신 판례가 3개가 다 나온 그 해가 있었는데, 그런 해에는 오히려 동차생들이 유리했어요. 그때는요. 왜 유리한가 하면, 최신 판례는 다 공부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차 준비하시면은 아무리 못해도 최신 판례 중에 중요한 것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신 판례로만 문제를 엮어내게 되면은 공부를 오래 해왔던 분보다는 오히려 좀 짧게 한 분들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동사생들은 좋겠지만.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전통 판례를 1개, 2개 내고, 최신 판례를 여기에 따라서 1개, 2개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학습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은 한번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2023년도에 나왔던 2차 사례 50점짜리입니다. 50점짜리 사례를 이렇게 냈어요. 상당히 뭐 길죠, 그죠? 깁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50점이긴 한데 이 주로 판례를 모티브로 해서 문제를 내는데, 이 판례가 이게 1개 판례가 아니에요, 이게요. 2개 판례인 겁니다. 2개 판례를 그냥 한 사례로 엮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위에 사례를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죠. 그 위에 사례가 한 판례를 모티브로 한 그런 사례고, 밑에 사례가 다른 판례를 모티브로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한 문제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엮어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한편 이런 식으로 한편이 뭔가 하면은 다른 판례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제 다른 사례인데 여건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한편 뭐 그런데 뭐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위의 사례와 밑의 사례는 다른 사례를 엮어낸 거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맨 위에 요 사례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였죠. 이게 최신 판례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정리해고할 때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 중에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데 지금까지는 이 합리적 공정한 기준에 대해서 아주 큰 틀에서만 판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주 이 기준을 구체화시킨 판례 법리가 나온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였죠. 왜냐하면 정리해고할 때의 기준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약간 큰 틀에서 두루뭉실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판례 법리를 제시한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내놓고서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한 거죠. 선정 기준을 업무 적합성, 그 다음에 근무 태도, 뭐 임금, 뭐 회사 공헌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근로자가 이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던 근로자인데 이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요거는 그냥 보시면 어렵지만 판례를 아시고 보시면은 그 판례구나 당장 알 수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아시면은 전혀 어려운 판례 법리가 아닌 거죠. 이게 그대로 냈어요. 사실관계를 꼬아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퍼센티지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한번 물음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만. 첫 번째 사례의 물음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정리할 때는 합리적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과연 갑의 주장은 타당한지를 논해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2021년도 7월 29일자 선고된 그런 판례를 모티브로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2023년도 기출인데 이제 2021년도 이제 사례를 낸 거죠.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판례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나온 최신 판례 법리는 교수님들도 아직은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대한 평석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나온 판례는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는 판례 평석이 꽤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까지 판례들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한 2년 전에 나왔던 판례들을 그대로 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물음이는 다른 판례입니다. 이건 옛날 판례예요. 옛날 판례인데 약간 상세히 안 보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리를 공부하긴 하지만 아주 뭐 특이급으로 보는 판례는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물음으로 낸 그런 케이스예요. 다른 판례를 한 사례로 엮어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준이 맞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잡아야 됩니다. 목차는 뭐 전형적이에요. 첫 번째로 지금 이게 뭘 묻고 있는 거냐,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뭐가 쟁점인 거냐,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거의 교수님들 시험할 때는 이 문제 소재에서 거의 판가름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친구들은 뒤에 것도 잘 적었을 거다 전제를 까는 거죠. 이게 엉망이다 그러면 뒤에 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 자체가 교수님이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뭘 묻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의 쟁점이 있거든요. 하나가 기준을 구체화시키는 건데, 만약에 단협이나 지역규칙에 정리해고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 사례에서 단협이나 지역규칙에 정리해고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는 개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판례 법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대충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합리적 공정 기준을 만든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관적으로 사용자 입장이 감안된 그런 법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근로자의 사정도 고려를 해야지만 사용자의 이익 측면 두 가지를 함께 좀 조화롭게 이 판례를 가지고서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조화롭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판례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이 사연 적용에서도 과연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떤 조화로운 것들,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였거든요. 옛날 판례 교수님들이 두 번째까지는 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약간 소홀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호 필요성 높은 근로자들이 해고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까 봤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혹은 이제 부양가족에 있는 근로자, 이런 근로자들이 조금 너무 쉽게 해고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어 왔고, 이제 판례에서 요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문제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점, 그러니까 채점 기준인 겁니다. 그냥 제가 한번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채점 기준은 모릅니다. 아무도에게. 아직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주로 문제수에서 몇 점을 부여하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그냥 목차는 아니고요. 배점 기준만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기준이 뭔지에 대한 법리를 적어야겠죠. 법리는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법이고 하나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실 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법규정, 2번 판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차를 잡으셔야 되는데 목차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요 사례에 대한 1번 관련 법규정 적으시고 2번 판례 법리 이걸 적으시면 돼요. 자, 거기 배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배점은 법을 또 이해하셔야겠죠. 24조의 이제 1항, 2항, 3항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있어야지만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요 기준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 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례 법리는 크게 이 중요한 판례가 이제 세 가지의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요걸 다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2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판례 법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안 하시게 되면은 약간 문제를 꼬아내게 되면은 아주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게 원래 법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험법학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되게요. 왜냐하면, 제가 10기 때 시험 볼 때는요, 법전이 없었어요. 법전 안 주고 시험 보겠습니다. 저는 법을 외웠거든요, 다. 저는 법도 외우고 판례도 외우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법전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이제 어디 있는 거냐를 찾으시면 되고, 하지만 판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암기를 하셔야 하는가 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암기를 안 하시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학이 원래 그런 과목은 아니지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외우시지 않았다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 법리, 과거의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 법리를 하나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이 최신 판례 법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협이나 적규칙에 이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이런 판례가 나왔고, 만약에 이런 단협의 정리요구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사정과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라. 이런 법리를 제시를 했고요. 원래 학자들이 주장을 해왔던 것들을 판례 법리로 정착을 시킨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죠.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 해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보호해야 될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판례 법리로 등장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썰을 푸시는데 핵심은 요 판례 법리를 적었냐,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문장이 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리를 적는 거다.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리에 따라서 사안을 이제 해설을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사안 적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기준이 있냐, 이거죠?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니까 이건 안 보겠다. 넘어가시는 거죠, 이제. 만약에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과연 그러면 주관적 사정과 사용자 이익 측면을 조화를 시켰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아까 사례를 보게 되면은 상세히 보진 않겠지만, 회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가 9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은 10%밖에 안 돼요. 이게 조화롭지 않은 거죠. 따라서 판례 법리에 따르게 되면 조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업무상 제일 입은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런 근로자들은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은 그런 기준을 만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법리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자, 이것들은, 결론은 그냥 여러분들이 결론을 적어주시는데, 이 결론에 대한 요약은 간단하게 하세요. 왜 그랬는지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근로자 주관 사정, 사용자의 측면 조화롭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근로자, 보호 필요한 근로자가 배려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런 식으로 최종 요약하시면서 결론을 내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가 문제 소재 한 5점, 3점, 뭐 3점 이상 5점, 결론이 한 2점, 3점, 4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판례 법리의 배점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배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10점, 그 다음에 사안 적용을 8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이제 사안이 긴 문제에서는 이게 10대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사안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약간 그 로스쿨 체계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판례 법리를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서 법리를 사안에 적용해서 푸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사안 적용을 이게 너무 소리 하시게 되면 배점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안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만약에 적용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배점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만 제일 높지만 그래도 25점으로 오게 되면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10점, 15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안 적용과 문제 소재, 이것들을 소리하시게 되면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기술적인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문제 소재에 대한 점수, 결론에 대한 점수, 이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걸 적어줘야 돼요. 결론도 사실은 사안 적용 같습니다.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론도 적어줘야지만 배점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배점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를 암기하실 때는, 판례는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암기하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저도 아직 판례를 그렇게 외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키워드를 알고 있냐 문제인 거죠. 판례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고, 그걸 엮어내는 훈련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반에서는, 이제 모든 사례를 보기에는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 사례는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판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혹시 몰라요, 이게요. 내가 아는 사례만 나왔다. 그런 노동법은 풀 수는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차로 본 친구가 있는데, 운이 좋았는지, 자기 공부한 사례가 다 나온 거예요.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차는 약간의 그런 운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노동법까지는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2차 시험 준비 방법은요, 이제 넓게 보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이제는 쟁점 중심으로, 판례가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요. 1차에 받았던 많은 것들을 안 봐요. 그래서 1차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1차는 그런 거죠. 1차는 근로시간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2차에서는 근로시간 별로 안 중요해요. 왜요? 별로 없어요, 판례가. 2차에서는. 2차에서 근로시간 하게 되면은, 포괄임금 계약, 혹은 연차휴가, 요거 정도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별로 노동법에서는 판례도 없는 구조다 보니까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서 1차하고는 약간 다른 식의 전략을 가지고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2차가 판례이긴 하지만 기본은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을 놓치고서 이 사안을 풀게 되면은 배점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요 사안이 있으면은 요 사안에 어울리는 조문이 뭘까 발견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가급적이면은 판례가 있으면은 그 조문의 취지까지 적어주세요. 1차에서는 취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2차에서는 취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조문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지 그걸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판례 법리를 일단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에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암기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구조는 이렇습니다. 문제 소재, 그 다음에 법리, 사안 적용,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그 목차를 일단 아시고서 자기만의 목차들을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점 말씀드렸지만 문제 수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배점이 안 되지만 이것만 보게 되면 나머지 문제 풀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적어주는데, 자, 요걸 문제 소재는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확 띄게 그냥, 그러니까 짧게 적더라도 쟁점이 눈에 띄게 적는 훈련들, 그걸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쟁점은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가 법조문과 법조문의 취지, 그 다음이 판례 법리, 요거를 중심으로 적어가시고 이게 문장이 될 수 있게 연결시키는 훈련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안 검토는 이제 아까 봤지만 요 판례 법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만약에 사안이 길게 나왔으면은 꼼꼼하게 적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안은 긴데 적용이 짧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례가 작은 사례면은 적용할 게 없어요. 근데 사례가 긴 사례면은 요거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니까 조금 상세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결론은 사안 검토랑 거의 같습니다. 같긴 한데 이거 배점이 되기 때문에 사안 검토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2차를 준비하시는 구조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기본적인 이론들은 생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교재는 이제 사례 연습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사례들을 몇 개 끄집어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게 될 거고,
뭐 사례만 보는 건 아니고 요 사례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중요한 쟁점들은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례 풀고 중요한 쟁점을 따로 복습을 하고 이렇게 시간은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건데요. 모의고사는 그 수업 시간에 보지는 않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수업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좀 푸시면은 그거를 첨삭을 다른 분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문제 푸시면은 그걸 첨삭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2차 동차 노동법반은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뭐 그러면 노동법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